얘는 뒤에 보기죠. 그 4번의 보기를 봐보세요. 4번의 보기를 보면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30년대는 일제와 결탁한 지주 세력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때로 대다수의 농민들은 다각적인 착취에 따른 굶주림과 토지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사하촌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지주제품에 속한 보강리 주민들은 보강사의 소당으로 구성된 성능리 주민들에게 소당으로 징수하고 경작권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조합이란 제도적 정치를 매개로 농민들을 수탈하면서 이런 수탈 행위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화하기 위해 직접적인 권력 행사도 뜻없지 않는다. 이에 성능리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부당한 힘에 맞서고자 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보인다. 그냥 딱 봐도 얘는 갈등 관계가 나온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사하촌이라는 작품은 1930년대의 일제강점기에 농촌만 배경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광리 주민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뭐에 속하는 거야? 지주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성동리의 주민들 자체를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면 얘네들 자체가 지금 소작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소작인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주가 얘네한테 땅을 빌려줄 거고, 그럼 얘네가 땅값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데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줄이죠. 소장의 증가고 경제권을 자발적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쪽은 권한이 있지만 이쪽은 땅 뺏기면 그다음부터 만점 빵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하는 거야? 얘네는 이렇게를 억압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얘네들은 뭐해? 이 주민들은 결국에는 이 지주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연대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합쳐갖고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저항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하촌 자체가 많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소작인이나 지주와의 갈등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죠. 그리고 얘네들은 딱 봐도 지주계층하고 뭐하고 똑같아? 일본하고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그죠? 얘네들은 말 그대로 뭐하고 똑같은 거야. 조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된 케이스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맨 마지막 장면을 실었는데 그 연대의식이 나오는 부분까지나 저항하는 부분까지 나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얘네가 억압 안 하면 얘네도 저항 안 하죠. 근데 찍어 누르니까 당연히 억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억압하니까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우리를 억압해라, 나는 당해야 돼, 이건 좀 웃기잖아요. 자, 이제 처음에 봐보세요 한번. 자, 본목의 논을 가지고도 유아독존식을 날뛰는 걸 사람들의 세뇌에 눌려 흘러오는 물조차 마음대로 못 낸 공보 고서방은 마침내 딴에는 큰 마음을 먹고 자기 논 물건을 조금 터놓아 봤다. 그러자 그걸 본 한 양반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다. 그러니 다짜고짜로 왜 또 손을 대요? 왜 또 손을 대요? 그 얘기 뭐야? 물꼬를 니네 쪽으로 트지 마.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이제 물도 다 돼가고 하니 나도 좀 돼야죠 하고 고서방은 자기 말이 너무 약한 걸 깨닫고 한마디 보태었다. 그리고 당신 논에는 물이 벌써 철철 넘치고 있지 않소. 아, 나 좀 물 좀 쓰라고 이 얘기잖아 이미. 뭐? 넘어? 이 양반이 눈이 있나 없나 하고 그는 곰보를 물꼬풀을 봉하려고 들었다. 안 돼요. 곰보는 물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열면서
위에 있는 놈을 한 번도 적시 못하고 아래 놈만 두렁이 넘게 물을 실어넣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소. 그렇게 노려보면 어쩔 것이노. 이 친구가 밥줄이 제법 똑똑한 모양이구만 하고 비쭉 비판을 한다. 냉소한다는 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 친구? 내 집에는 그래 애비도 삼촌도 없니? 누굴 보고 이 친구 저 친구에 뭐가 어찌? 이 녀석이 제법 꼴깍하는구만. 어디 상판되게 빵꾸를 내줄까? 이미 얼굴이 곰보니까 빵꾸는 아닌 것 같은데 협박하는 거잖아. 어쨌든 이 개 같은 놈 세상에 아무리 뒤바뀌더니 그럼 여기서 실제로 나왔지. 세상이 뒤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일제강점기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여기까지 보면 얘기가 하나밖에 없지. 고서방은 자기 눈에 물건을 좀 더 터놓으려고 한 거고 어떤 양반인지 모르겠지만 한 양반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딱 봐도 이거하고 똑같잖아. 이쪽에는 물꼬를 틀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막고 있는 거잖아. 결국은.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 녀석 좀 봐. 세상이 뒤바뀌었다고? 그는 다른 사람도 다 들은다 소리 높이더니 얘기 건방이 녀석 하고 쟤보다 몸피가 훨씬 큰 곰보의 빵을 한 대 갈겼다. 이게 뭘 믿고서 하고 곰보가 어이없어서 그자의 멱살을 불건 졸라지니까 그 근방에 있던 같은 패들이 벌떼처럼 하고 오 몰려왔다. 그러면 그 양반의 패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까 가동 늙은이 상리에 오던 고자쟁이 이시봉이가 풋불 차던 형체로 곰보의 아랫배의 짬을 질렀다. 곰보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쏘인 놈을 여러 놈들이 밟고 차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뻗어져 누운 놈을 끌고 주재소에까지 가자고 야단이다. 곰보는 그 말이 무엇보다 무서워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주재소 자체가 지금 어휘풀이에 보면 순사가 머물러서 사무를 맡아던 경찰의 말따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경찰서 가는 게 캥기니까 이렇게 잘못했다고 빈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얘네들은 경찰 자체가 도와준다는 거잖아. 얘네들은 경찰 보면 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왜냐면 경찰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야? 순사로 나오니까 결국엔 얘네들은 당연히 일본 편일 거 아니에요. 그죠? 설마 뭐 조선 편 들어주겠어요? 그럼 딱 봐도 곰보는 이쪽 편인 거죠. 느껴지잖아요. 자, 그 다음 들깨가 곁에 가도 곰보는 너기는 사람처럼 눈두덩이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왼쪽 눈빛이 퍼렇게 부어올랐다. 맞은 거니까. 저수지일보는 그에 끊어졌다. 물이 끊어진 수문을 우두커니 들여다보는 농민들은 억울해서 말도 안이 나오고 그만 그곳에 주저앉았다. 그와 동시에 온종일 숙회처럼 쫓아다니 피로까지 엄습해서 일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한 편 물이 흙으시 된 보강리 최근에 생긴 마을 사람들은 제 눈에 물이 해녀 아랫논으로 넘어 흐를 새라 도두어둔 물고와 논두렁 낮은 짬을 한층 더 단단히 단속하라고 바빴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면 결국엔 뭘 가지고 움직인 거야? 이 갈등에는 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강리에 있는 주민들은 물을 한껏 쓰고 있지만 얘네들은 못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논이나 뭐 할 거야? 말라 비틀어지겠지. 어쨌든 봄에 농사 지을 때 물이 필요하다는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잖아. 그 정도는 농사 안 지어봐도. 자, 고서방은 분노분이 있지만 그보다 내년 봄에 영감없이 그저 논 두마지기가 떨어지고 말까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꿈같이 암담했다. 이 꿈 같다는 건 암담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량 때 있어. 근데 지금 중량 전만 봐도 뭐하고 있어? 얘네가 승리하고 있고 얘네는 패하고 있잖아요. 그죠? 억압 당하고 있는 거죠. 물도 못 쓰고 있고. 자, 그들의 하수연은 자기들이 봄에 빌려 쓴 소위 저리 자금의 대부분 비료 대금이지만 집을 기한을 조금 더 연기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뭐 할 거야?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얘네들이 이런 자금 자체를 빌려 쓴 상태겠지 이미. 그러면 얘네가 썼겠어? 아닐 거 아니야. 일단 이거 갚긴 갚아야 되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한마디 하는 거잖아. 좀 더 기한을 주세요. 그럼 갚을게요. 이러고 있는 건데 이 대립을 유지하려면 얘네들이 자금 빌렸으면 뭐 해야 돼? 기한 안에 갚아.
이쪽에선 그렇게 얘기가 정상적인 거 아니야. 그래, 얘네가 힘드니까 기한 지나서 갚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갈등이 왜 생겨? 갈등이 안 생길 거 아니야. 자, 보강사 소작인들은 해마다 소작료와 소작료의 매석에 대해서 너 대식이나 되는 조합비나 비료대금과 그것에 따른 이자만 바쳐야만 되었다. 그리고 비료대금은 갚는 기한이 해마다 호세와 같았다. 의젓하게 그 위에 의자에 기댄 채 의사만 받는 양 마는 양 하는 이사님은 빌듯이 늘어놓는 구장의 말을 귀 밖으로 한참 시까시마 껍데기에 낙서하고 있더니 그 얘기 뭐야? 대충대충 듣고 있다는 거잖아. 정색을 하고는 그럼 귀찮지 않은 노는 붙이지 않는 게 어때요? 하고 던졌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얘네들이 자금비를 쓴 다음에 이사님 찾아가서 기한 좀 늘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사님이 뭐라고 해? 그럼 논 붙이지 마. 그 얘기는 논을 붙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길러 쓰고 기한 자체를 이렇게 늘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사한 사람은 뭐 한 거야? 거부한 거잖아. 왜냐면 농사를 안 지으면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니까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기한을 갚아. 이 얘기를 이렇게 애들로 얘기한 거죠. 점점점점 왜? 할 말이 없지. 당장 돈도 없는데 갚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럼 농사 안 짓게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농사꾼이 농사한 줄 뭐 할 건데? 설마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빵도 밥이 없는데 빵을 어떻게 먹어요? 자, 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나도 이제 그런 우는 소리 듣기만 해도 귀찮았어. 호세만 내고 버티겠다든 어디 한번 버티어 보시군요. 누가 어디 도합돈을 안 내겠다는 거니까 좀 연기해달라고요. 이번엔 또추이가 말을 받았다. 내들 안 내든 당신들 입만 때려보시오. 난 더 이상 당신들과 이야기 않겠어. 그 얘기 뭐야? 안 돼. 기한 늘려주는 거 절대 안 돼. 이런 얘기잖아요. 이사님은 살결 좋은 얼굴에 저기 녹일이 뜨더니 그들 팀에 끼어있는 공부를 보고 고서방 당신은 뭐 하려고 왔어? 작년 것도 못 내고서 무슨 낯을 여기 와? 그럼 고서방은 가만히 있어야겠네. 그리고 그는 다시 장구를 뒤적거리며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일행은 결국은 허탕을 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며칠 뒤 저수지 및 고서방의 논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 입도 차압 팻말이 붙기 시작했다. 농민들 알아보지 못하는 그 차압 팻말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는데 피땀 흘려가면서 지은 곡식에 손도 못 대다니 그다 억울하고 분하기보다 꼼짝없이 이제 목숨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앞섰다. 쉽게 가면 니네가 못 갚이면 뭐 한다는 거야? 추수 불가. 그냥 쌀 다 내라. 이런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굶어주기 딱 좋지. 고서방은 드디어 야간 도주하고 말았다. 그래 여기서 이 고서방 자체가 야간 도주를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밤에 뭐 한 거야? 도망친 거잖아. 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작년 것도 밀렸는데 올해 것도 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친 거잖아.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야간 도주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돼? 안 되잖아. 어차피 다른 데 가도 또 땅을 빌리고 뭐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럼 어차피 또 이 상황은 어디 가든지 똑같이 유통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 어린 것들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이튿날 아침 동네 사람들은 애터지는 말로써 그의 일이 염려했다. 무심한 갈피는 진종일 고서방에 지어두고 간 벼이삭과 차 편말에 휘둘렸다. 무슨 불길한 징조인지 새벽마다 단상 등에서 여우가 울어대고 외상술도 먹을 곳이 없어진 농민들. 외상술이 먹을 곳이 없어졌다는 건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팍팍하다는 거잖아. 인정도 없고 메마르다는 거잖아. 저마다 야합당에 터지게 모였다. 그러면 이들이 이 야합당에 모였다는 뭘 보여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연대하는 거지. 결국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어 하고 근데 서로 뭔가 연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잖아요. 자, 그들의 손에는 열은 못한 한빈 집단이며 콩대, 메밀대가 잡혀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빈줄을 가지고 차압치수와 소당료 면제를 탄원해보기 위해서 묵묵히 마을을 떠나보았다. 마을을 떠났다는 건 보건기 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아내들은 전장이나 보내듯이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가지고 남정들을 보냈다.
만약 보강사에서 차압 취소와 수압 면제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고 뒷일에 연대했다. 또출이 들깨, 천안이 분고 다 얘네들은 성동이 주민 중에 한 명이겠죠. 이들 장정을 선두로 빈 집단을 든 무리들은 어느새 벌써 동네 뒤 산길에 덕을 잡았다. 철없는 아이들도 행렬의 꽁무니에 붙어서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이 떠들어댔다. 진짜 절을 태우기보다는 이 절자체를 태운다는 거는 어떤 거야? 이런 얘기지. 협상이 잘 안 되었을 시에 성동리 주민들의 행동이겠지.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니네도 같이 죽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 쥐가 궁지에물이면 고양이 문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진짜 태우진 않겠죠. 하지만 요거를 거절하면 그냥 태워버리겠죠. 빈집단은 그런 의미야. 빈집단을 가져가는 건 태우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그만큼 뭐냐면 절박하다는 거지.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진짜로 태우면서 끝나면 좀 이상하잖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태우면서 끝내는 작품도 있어요. 20년대 작품 보면 지주 죽여버리고 끝내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에.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극단적이죠. 아무리 얘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실제로 죽이는 것까지 안 되니까. 자, 1번 문제. 요것만 같이 볼게요. A의 설상의 특징을 적절한 건데 일단 얘는 전자시점이잖아요. 그죠? 1번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A 자체를 보면 지금 여기는 갈등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냥 저수지에 물을 못 끌어놨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대화 내용을 요약해서 특정 사건의 전말을 언급하고 있다. 근데 대화 내용을 요약한 것도 안 나오죠. 그 다음 공간 이동에 따라 중심인물의 내면이 변화해 간다. 근데 한쪽은 그냥 좌절만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딱히 변하는 건 안 나오죠. 네 번째, 시간적 배경이 변화되면 작중 분위기가 전환되는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근데 시간적 배경이 안 나오죠. 딱히. 마지막, 서로 대립관계인 인물들의 행동을 묘사해서 각각의 처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대립관계인 인물들은 성리의 주민들하고 보강리의 주민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각자 지금 대조되는 처지는 뭐야? 한쪽은 물을 여유있게 쓰고 한쪽은 물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죠. 물의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나온 거죠. 자, 2, 3, 4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이 5번 한 번만 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이렇게 돼요. 2번에 2번을 보면 소장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이사는 이 요청을 그냥 거부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한 연장에 대한 거부를 한 거지 소장률을 더 올리겠다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2번은 안 맞죠? 그러니까 1번에 볼 때 조합에 빌려 쓴 돈은 제때 갚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기한을 좀 연장해 주세요라고 이사 찾아간 거고 이사는 거부한 거잖아요. 그 다음 3번의 니은에는 딱 얘기가 그밖에 없잖아. 조금만 연기해 주세요. 말 그대로 돈을 갚을 기한을 좀 더 연장해 주세요. 이게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요청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나온 게 4번밖에 없고. 자, 4번에 2번. 그 근방에 같은 패들이 벌떼처럼 고사방에 몰려든 상황은 고사방을 전부 다 두들겨 패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굶주리고 있는 소작인에게 소각률을 징수하려고 합세한다. 아니죠. 말 그대로 자기네 자체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몰려가서 고사방을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앞뒤가. 고사방 맞고 또 고소도 못하고 불쌍한 거죠. 자,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아, 영민아, 너 다음 주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 너 수성국 거 내신 대기 주말에 들을 거야? 아니면 정규수 볼까? 정규수 볼게. 그러면 그 너 원래 D반이지? 그러니까 원래 7시 반 수업이 저녁에 원래. 그러면 너는 다음 주 토요일날 7층 702 그리고 원래 시간대로 7시 반에 오면 돼. 네. 원래 김조연 쌤이 정규 수업 했었어? 네. 아, 그럼 맞을 거야. 그날도 김조연 쌤이 하실 거예요. 702에서. 이거 따로 문자 안 가니까 알고 있어야 돼. 네. 내일은 정상적으로 오고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바뀌니까. 너도 다음 주부터는 너 원래 A반이야? 그러니까 아침반이야? 오전반이지? 너 원래 정규 수업 누가 했어? 나는 아니었고 내 기억이 있다면 널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지 몰라? 여자분이었어? 여자분이 배은영 선생님? 아, 그렇구나. 원래 갔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험이 안 끝나서 수성고하고 지금 거의 절반 정도가 안 끝난 상태라서 다음 주는 이거 내가 개인 문자들 보내주긴 할게. 이따 학원 문자로 내일 끝나고는 보낼 건데 다음 주는 다 내가 수업해. 아침반 오전에 7층 702 근데 막 섞여 있을 거야. 정규 수업한 애들이 뭐 1반, 2반, 뭐 3반 다 섞여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가 알지 않던 애들이 올 겁니다. 다음 주 뭐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수업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저도 받아봐야 돼요. 근데 아마 프린트로 할 거예요. 프린트로 하거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었지만 한 3주 정도. 12월 둘째 주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험들이 끝나고 21일 정도 아마 대치고사를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아직 미정이라서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덕당인데 복덕당은 집어넣으면
공인중개사 뭐 그런 거 정도예요. 그게 이제 이름이 이제 복덕방에서 바뀐 거고 부동산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덕방 부동산. 자, 4번에 보기 보면 나오죠. 일제강점기에 급변하는 시대상과 그 속에 살아가는 신구 세대의 대비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9세대 인물들은 이웃이나 친족 간의 의리,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전통적까지는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몰락해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은 제각기 방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며 부동산 투기의 바람 속에서 물질적으로 획득해가는 경제 능력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시대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근대적 인물은 9세대와 다르게 철저하게 이해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며 이로 인해 9세대와 갈등을 빚는다. 그럼 여기서 9세대하고 이렇게 신세대라고 있는 애들은 마찬가지 일단 두 명이 이성형이 있으니까 갈등한 몸이 나올 건데 9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얘네들은 인정, 의리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문제가 하나 있지. 경제적으로 뭐예요? 몰랐겠지. 그럼 얘네들이 힘이 없지.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 애들이 뭔 힘이 있어. 앞에 얘기도 똑같잖아. 앞에도 결국은 땅을 갖고 있는 애들이 힘이 있는 거잖아. 반대로 신세대들은 뭐라고 나와? 신세대들은 이런 경제적으로 뭐한다? 부유하다고 나오잖아.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이해타산적이라고 나오죠. 이해타산적인 건 뭐야? 자기에게 유리하면 친절하게 하고 불리하면 매몰차게 거절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해타산이란 말은 이기적인 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타적인 거에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같이 갈 수가 없지. 왜? 얘네는 부유하고 얘네는 가난하고 얘가 이해타산적이면 얘네들 뭐 할 거야? 무시해야 정상이니까. 태극기 써봤자 같이 써봤자 얘네는 어차피 돈도 없는데 뭐가 안 돼? 협력이 안 되잖아. 쉽게 하면 얘네가 와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돈이 없는데 좀 빌려줘 꺼져 이럴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앞에 내용 보자고. 자 초시라고 나오는데 이 초시는 그 옛날에 있는 뭐 진사, 초시 이런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 그래도 아직 이런 식의 이름들도 쓰기도 한다는 거야. 일제강점기 보면 누군가는 양복이 있는데 누군가는 상투 뜨고 같이 쓰고 이런 사람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언제까지냐면 6.25 전까지. 6.25 전까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6.25 이후에는 이제 다 바뀌는 거죠. 그쵸. 6.25 같은 전쟁이 옛날 얘기일 것 같았는데 옛날 얘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침 10시에 또 사과하셨는데 딱 2분 걸렸어. 1분 47초인가 50초. 사과 참 길게 한다. 사퇴 안 하겠대. 네? 모든 건 다행에게 일이 망했습니다. 멋있네. 어차피 5시 위에 끌려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분위기상 끌려 나올 것 같아. 왜냐면 걔네 당대표가 그랬거든. 끌어내려야겠네. 오, 점점 재밌어져. 이러니까 개그 프로가 재미없지. 이런 느낌이야. 자, 초씨는 이날 저녁에 박희한 영감에게 들은 얘기를 딸에게 했다. 그럼 딱 봐도 영감들이면 어느 쪽이야? 이쪽일 거야. 기본적으로. 그죠? 나이가 많은 쪽이니까.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래도 10수년을 상업계에서 논을한 초씨라 상업계에서 논 안초씨가 출제라고 하는 수정말은 딸에게 듣기에도 딴 사람들 놀라웠다. 딸은 즉석에서 가부를 즉 한다 만다 얘기는 안 했지만 머릿속에서 이내 잊혀지지 않았는지 다음날 아침에 딸 편이 먼저 이야기 시작했고 초씨가 박현영에게 묻던 이상으로 실곡을 캐어물었다. 그런 초씨는 박현영감에게 이상으로 손가락을 가리치듯 소상히 설명하고 1년 안에 청장하더라도 최소한으로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거라고 장담했다. 딸은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회사에 넣고 3,000원을 돌리기로 했다. 빌리기로 했다는 얘기겠죠. 초씨는 금시발복이나 된 듯 금세 복을 누리게 된 듯 뛰게 기뻤다. 이 설명을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여기서 지금 안초씨라는 사람이 나오고 지금 이 읽은 데까지만 보면 이
안초 씨의 딸이 나오는데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안초 씨가 딸에게 뭐 했어? 땅 투자하자마자 라고 네가 존중돼 이렇게 권유하는 거잖아. 왜?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딸한테 투자를 권유하고 있고 딸이 자기 연구소라는 거를 신탁회사에다가 신용으로 대출해서 3,000원 빌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 3,000원 다 안초씨 딸 거죠. 그 딸은 돈이 있지만 아빠는 돈이 없는 거야. 이런 관계로 나온 거지. 그 다음 서참이 이놈 날 은근히 열시했겠다. 내 굳이 널 시켜 내 집보다 나은 집을 살 것이다. 내까놈이 천생 곽해지. 곽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안 쓰는 말인데 부동산업자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설명대로 움직이면 여기서 서참이라는 사람은 이름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은 부동산업자야. 매매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안초 씨가 이전에 서참이한테 뭔가 무시당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딸 통해서 투자해서 딸이 뭐 돈 벌면 자기한테도 줄 거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하겠다? 집을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너 힘들게 만들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씨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의 딸의 청년이었다. 딸의 청년? 딸의 청년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말 그대로 딸의 애인이든지 아니면 딸의 뭔가 일을 맡아주는 뭔가 비서든지 약간 이런 식의 얘기잖아. 그치?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1전도 넣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겠다. 아버지 못 믿는 거지. 나왔잖아 바로. 처음에는 팩 나오는 노염을 참을 수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3,000원의 순이익이 5, 6만 원은 될 것이라 만원 하나야 어디로 가랴 하는 타협이 생겨서 안초 씨는 으시으시 이를테면 사위 녀석 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갔다. 사위 녀석 격이란 얘기는 딸의 청년이라는 거는 얘가 뭐 한다는 거야? 딸하고 뭔가 뭐 애인 관계든지 좀 이런 관계로 되게 좀 가까운 관계라는 거잖아. 자, 1년 지나갔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고 하기는 너무 악한 꿈이었다. 3,000원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펴보며 수소문 해도 거기는 항구가 구축된다는 말이 신문에도 소문이 나지 않았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지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강남 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해한 경험을 통해서 알고 보니 그 관변 모씨에게 관변 그냥 관청이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모씨에게 박해한 영광부터 속아 떨어진 것뿐이었다. 축강 후보지로 7년까지 내긴 했으나 무슨 결정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에 땅을 샀던 그 모씨가 그 땅처리에 곤란해서 여기가 축항된다는 거짓말하고 그걸 박해한 영광한테 흘렸는데 그걸 덥석 안초씨가 잡아서 안초씨 딸이 투자했다는 얘기네. 근데 안초씨 딸이 결국은 돈을 날렸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A에는 뭘 보여주는 거야? A에는 안초씨 그리고 딸의 투자가 실패된다. 이러면 두 사람 사이는 벌어질 수 있는 게 더 벌어지겠지. 그리고 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투자 실패하면 아버지는 뭐 할 거야? 원망할 거 아니야? 네가 투자하고 안 했으면 내가 안 했을 거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야? 안초 씨는 왜 투자했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자기가 투자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맞는 거야. 경제를 계속 몰락하고 있는 거고 얘는 계속 얘 타선적인 거야.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거지. 자, 돈 했을 때는 1원짜리 한 장도 못 만져보았지만 벼락은 초식에 떨었다. 1,000원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다. 왜? 따르고 보기가 좀 그렇잖아. 투자 실패했는데. 재물이랑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 및 돌이듯 하는 건가? 탄식할 뿐이었다. 결국은 재물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없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요새 되게 많이 나오잖아. 뭐 추석이나 설 때 보면 뭐 재산 갖고 싸우고 막 피나고 막 이런 거 뭐 맨날 나오잖아요. 중요한 부분. 서천이가 시대에 빠진 안초씨를 위로하지만 결국 안초씨가 죽음을 택하고 만 것을 발견한다. 그래 이렇게 투자 실패 이후에 안초씨는 뭐해? 죽음을 선택하는 건 자살 선택입니다. 극단적이지. 무서운데요, 그죠?
파출소를 갈까 하고 그래도 자신한테 먼저 알려겠다고 말만 했던 그 안경아 무용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을 데리고 왔다. 나왔네. 딸의 이름은 안경아지. 이 사람은 이제 무용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죠. 딸이 한참 울고 납니다. 관청이 와서 알려야지. 아니에요. 관청이 알리면 안 돼요. 뭐지? 딸은 뛰었다. 아슬하니 제 명예도 좀. 그러면 지금 딸 자체가 이런 얘기다. 제 명예도. 이 얘기는 뭐야? 이게 이해타산적인 거잖아. 아버지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명예예요. 이 뜻이잖아. 완벽하게. 보여주잖아. 그네 애원했다.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예 생각한 사람이 제 애비를 정무양으로 세상 떠나게 어떻게 보면 너 때문에 죽은 거잖아. 이런 것도 있는 거지. 안경은 엎드려 다 죽었다.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참의 자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절 살려주세요. 소리에 몇 번이나 거듭했다.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키더니 나 하자는 대로 할까? 서참이 다시 앉았다. 부친이에서 보험 든 거 있지? 간이보험이에요. 무슨 보험이든 얼마나 타게 되노? 480원요. 부친이에 들었으니 부친이에 다 써야죠? 그럼요. 그러면 돌아가니가 늘 속삿을 입고 싶어 했어. 상등털 셔츠를 쌌다 입히고 그 위에 진견으로 수의일색, 일색구색 맞춰짓게 하고 선삼 묻힐 데가 있나? 없어요. 그럼 공동묘지라도 특등지로 널찍하게 사고 장례식을 장하게 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버리면 내가 그냥 안 했을 거야. 알아들어? 네. 그제 한대 벌 열고 눈물 젖어 얼굴 닦았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안초 씨는 죽었지만 서참이는 어떤 거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뭐 하는 거야? 죽은 애를 위로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죽었지만 어쨌든 뭐 할 거야? 가는 길은 성대하게 해주고 싶어. 이런 거잖아.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는 중략군의 줄거리 이전에는 서참이하고 안초씨가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거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거지. 그냥 툴툴대긴 했어도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갈등을 많이 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답답한 게 이게 부분만 맨날 보니까 그죠? 이거 우리나라 국어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안초씨의 소위 연결식이 그의 딸의 연구소만에 열렸다. 서참이와 박희암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고 박희암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이원을 서참이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애 줄 거 없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백들 한 것이었다. 연결식장에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였는데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어 있었다. 근데 고인을 즉 죽은 안초씨를 알아본 게 아니라 무용과 안경화를 보러 온 사람들 같았다. 그러면 이 조객은 다 뭐야? 결국은 안경화를 보러 온 사람이다. 안초씨의 죽음을 실제로 위로한 게 아니라 혹시나 안경화하고 뭔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만 그냥 왔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슬픈 사람들이 아니지. 자, 그 중에는 고인의 속을 알아보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오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냐고 끽끽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떠져서 가지고 심식 상복이라나 공당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고를 놓고 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복장이 안경화 같은 경우는 이미 신세대식으로 바뀐 거잖아. 계속 근대식이고 우리하고 똑같잖아. 우리도 검은 양복 입고 장례식 칠 거 아니야. 그 뒤를 따라 한 20년 관 앞으로 와서 꾸벅거려왔다. 그리고 뭐라고 짓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양이 거의 끝날 때쯤 했을 때 애엠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이도 한마디 쓸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 줌이나 집어넣어 연기가 시커멓게 올렸었더니 불이 났다. 불을 끄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절하고 다시 햄 하더니 조문을 피워하는 글을 읽었다. 나 서참이 알겠나? 자네 참 호사야 호사. 자네 죽었는지 자네 살았으니 이만한 호사 해보겠나? 이제 안경다리 고칠 걱정이 없고 아무튼지. 하지만 이미 죽었는데 뭐가 호사야. 그러니까 여기서 호사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호사가 아니지. 이건 단어지. 죽어서 호사되면 뭐 할 거야? 니네 죽었는데 니네 자식들이 혹시나 있어서 니네 자식들이 니네한테 좋은 거 입혀주고 하는 게 니네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호사는 아니지. 호사는 살아있을 때 누리는 거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거 안경다리 하나 제대로 못 고쳤다는 얘기잖아. 이 설명대로 하면. 왜? 돈이 없으니까. 아, 이런 거 너무 무서워. 나도 돈 없으면 나중에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서. 요새는 이제 그런 거 보면 고독사 막 이런 거 보고 하면 나도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이게 나이인 것 같아. 니네 그런 생각 들면 안 돼. 그런 생각 드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니네가 이제 40년 정도 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혹시나 경제적으로 몰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나이가 되겠죠. 자, 박현웅을 들어서니 이 사람 취했네 그려 하고 서점에 밀어냈다. 박현웅도 같은 일 답답했다. 분양을 하고 문소리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 잠깐 머리 타고 서 있었으나 울음이 먼저 터져나오고 말았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한 축이 죽었잖아.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 진행을 할 게 없지. 그래서 여기가 맨 마지막 결말 부분이에요. 오늘 거는 일단 결말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뭐해? 전자시점이지. 그죠? 중간중간마다 각자 심리들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1번 A의 설상 특징을 정정한 건데 A는 지금 딱 봐도 뭐만 하고 있어? 이야기 밖에 있는 관찰자가 내용을 즉 투자 실패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죠. 요거밖에 없죠. 그럼 정답 나올 게 3번밖에 없죠. 사건의 전말이 요약돼서 서술어졌다. 요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자, 2번, 3번, 4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자, 2번 정답 4번, 3번 정답 4번, 4번 정답 4번 이렇게 돼요. 이번에 4번을 보면 청년을 보낸 건 맞지만 이익을 어느 정도 얻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그 앞쪽에 볼 때 청년 나오는 게 그 A 바로 위에 나오는데 A 위에 보면 적어도 3,000원의 순이익이 5, 6만 원 될 것이라면 10,000원 하나에 어디로 가냐 하면 타협이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못 만져도 청년을 통해서 결국 딸이 돈 벌면 10,000원 정도는 자기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예 4번처럼 이익을 얻을 수 없다가 아니라 청년을 보내서 실망했지만 일부 이득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 다음 리을에 보면 장래 방식을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장래 방식에 대한 불만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장래 방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을에 얘기하는 거는 쟤는 뭐 할 거야? 자기 명예를 먼저 생각했으니까 굳이 저런 애한테 돈을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이런 거니까 리을에는 이런 안경화의 아버지 죽음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지.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왜 자기의 명예부터 생각해? 아버지 먼저 생각해야지.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으니까 굳이 돈을 낼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박형남 감은 이원을 챙겨온 것도 뭘 잡혀서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박형남 감도 돈이 없는 사람인 거잖아. 그럼 딱 봐도 서참이는 뭔지 몰라도 안초시도 그렇고 이 박형남 감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둘 다 뭐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서참이는 어쨌든 이렇게 나오니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완전히 가난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지. 여기만 추정해보면. 근데 이건 추정인 거고 얘네들은 확실하게 가난한 거지. 가난했으니까 아주 준 거고 박형금은 장례식장 왔는데 조의금 낼 돈 없으니까 그거 빌려온 거잖아 지금. 그 정도로 가난한 거야. 쉽게 하면 친구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돈 10만 원 없어서 10만 원 빌려왔다는 거잖아. 요새는 5만 원에도 욕먹는다는데 얼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밥값 자체가 5만 원 넘어가니까 결혼식장한테. 이게 그래서 니네 때는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 보통. 이제 아예 커다랗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스몰로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더 높대.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이런 것도 전제된 예전보다 많이 사라지는 분위기. 일단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빠르게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식장, 그 다음 산부인과. 산부인과 없는 동네도 있어. 그치? 애들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나뉘는 거잖아 맨날. 소방학과 이런 데 보면 지방 병원 이런 데 가면 소아과 아예 없는 데도 있대. 그러니까 이제 뭐 애 치료받으려면 1시간 이상 차 타고 되니까 문제라고 하는데 단순히 의사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지방 가겠냐? 안 가요. 의사가 지방 왜 가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그냥 인원만 늘려놓는다고 하는데 인원 늘린다고 해서 누가 안 가는 과들 일부러 가려고 하겠어? 다들 편한과 가려고 하지.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 근데 욕하는 것도 좀 그래. 네가 의사니까 당연히 히포크라테스 정신 무조건 가져야 돼. 이거 어떻게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4번. 4번의 조객들은 아까 안경하고 온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이 안초시에 대한 인정과 의리를 왜 지켜? 안초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안초시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안경화를 보러 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런 안경화 자체를 의식해서 온 거잖아. 얘하고의 끈을 계속 뭔가 맺어야 되는 사람들만 온 거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본다면 진짜 안초시를 위로하러 온 사람은 서참이하고 박현영밖에 없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얘네들은 다 뭐해? 다 처지가 비슷하지. 근데 참이라는 것도 이거 초시랑 똑같아. 박현영만 진짜 이름이 나온 거고 초시는 이름이 아니지. 참이도 이름이 아니야. 참이는 조선시대 때 그 군대 통솔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대로 치면 뭐 중사 정도나 아니면 소대장 정도 그 정도의 직급을 가진 사람은 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름 나온 사람은 박희환 영감하고 이름 이상하지만 안경화 씨밖에 없어.
이름을 저렇게 썼어. 그죠? 나는 거 같겠다. 자, 세 번째 거는 좀 찾다 할게요. 한번 가보세요. 자, 운명이 한 사람의 고유한 개성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면 인간이 운명을 발견하는 과정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역마의 주인공은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타고나는데 정착을 바라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수동적으로 살아가면서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던 중에 결혼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랑에 눈을 뜨면서 잠시 활기를 띠기도 하지만 혈연에 따른 윤리적 문제로 좌절을 겪는다. 결국 열마살을 받아들이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데 작가는 이런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운명을 자각하고 수용할 일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그래서 역마살이 나온 건 뭐냐면 이 설명자는 정착을 못하는 거지. 말 그대로 헛소리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럼 역마살 자체를 결국 수능한다는 건 다른 말로 자기에게 있는 운명 자체를 그대로 수능한다는 거고 그 얘기는 어떤 거야? 그냥 떠돌이를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보려고 했는데 혈연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자주 겪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생각해보면 결혼을 하면 뭐가 가능한 거야? 정체생활이 가능한 건데 이게 혈연 문제로 인해서 좌절됐다 이렇게 나오잖아 설명이. 그러면 느낌상 뭐 한 거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가족과 결혼하기 좀 그렇잖아. 할 수 있어? 니네 뭐 쉽게 뭐 고모나 뭐 이모랑 아니면 뭐 삼촌이랑 결혼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니까 결국에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그냥 이런 소설이에요. 실제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극복하는 게 맞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건 뭐 상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극복하면 좀 그렇죠. 혈연 문제는 극복하면 좀 찜찜하죠. 자, 그런데 앞에 내용 보세요. 성계의 역마살이 된 것은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탓이요.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것을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반했던 때문이라면 상계의 역마운도 결국은 할머니가 장본이다. 남사당이 뭐냐면 떠돌면서 다니는 그런 뭐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떠들면서 뭐 장사 같은 거 하거나 뭐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그럼 할머니가 남사에게 반했다는 거는 결국 뭐 한다는 거야? 이 할머니 때부터 이 집안은 역마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이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지를 시켜서 살을 때려고도 서둘러 보았던 것이다. 결국은 이 중질도 그럼 뭐랑 연결돼 있어? 이 중질이라는 것도 정착하고 연결된 거니까 할머니가 얘한테 중지를 시키려고 하는 건 역마살을 없애보기 위한 거였지. 하지만 안 됐다는 거잖아. 중질에서 못 다툰 살을 이번에는 오카가 그에게 책정살을 시켜서 풀어보려는 속셈이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 책정사도 뭐랑 연결되는 거야? 이것도 결국은 정책과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 시도를 해봤다는 얘기예요. 성계로서도 불경보다는 암만해도 이야기책에 끌리는 쥐요. 중질보다는 차라리 장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청이기도 해서 그러나 오카는 꼭 화계장만 보이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에 그에게 책전을 내어주기로 했던 것이다. 화계장만 보이기로 다짐까지 받았다는 건 뭐냐면 화계장에서만 책장사하기로 다짐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성기가 마루 앞 촛대 위에 올라서는 걸 보자 오카는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앉으며 더운데 왜 이제서 내려오냐? 곁에 있던 수건과 부채를 집어 그에게 주었다. 지금까지 오카에게 이야기책을 들려주고 있는 듯한 낯선 계집애는 책 읽던 것을 멈추고 얼굴에 들어 성기를 바라봤다. 갸름한 얼굴에 흰 자위, 검은 자위가 꽃같이 아름다운 두 눈이었다. 순간 성기의 가슴이 찌르르.
갑자기 생기 띈 눈으로 집대 들어선 버들가지를 바라보았다. 근데 지금 성기가 이렇게 나오잖아. 성기 자체는 가슴이 찌르고. 그 말의 의미는 뭐야? 결국은 성기가 아직 이름이 안 나와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낯선 여자를 보고 이렇게 뭐하는 거야? 바로 사랑을 느낀 거지. 이런 관계는 찌릿했다는 건 뭔가 좀 예쁜데? 뭐 이런 정도 마음이 생겼다는 거잖아. 자, 얼마 뒤에 계집애는 안으로 들어가고 옥하는 성게 점심상을 차려들고 나와서 최장수 딸이다 하고 어머니도 즐거운 여자였다. 최장수라니? 성기는 밥상을 받은 채 그러나 얼른 숟가락을 들려고도 않고 그의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굴에 산다더라. 이번에 어쩌면 하동으로 해서 진 쪽으로 나가볼 참이라는데 어제 저녁에 화기골로 들어갔다. 그리고 저 딸아이는 최장수의 무남동녀인데 영감이 화기골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동 쪽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겠다고 하도 간청을 하기에 그동안 좀 맡아 있어주기로 했다면서 옥하는 성기의 눈치를 살피듯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기골에는 며칠이나 있겠다는 거? 들어가보고 재미나면 지대한 쪽으로 깊이 들어가볼 눈치다. 그러고 나서 옥하는 또 그래도 그런 사람이 딸같이 안 보이지 했다? 개연이라는 이름이었다. 나왔네. 이름이 개연이었지. 그리고 얘는 최장수 딸이라고 나오는데 최장수를 보면 이 사람 딱 봐도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 떠돌이네. 그죠? 구례 갔다 하동 갔다 진주 갔다 막 이러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런 사람이 딸같이 안 보이지? 이 얘기는 뭐야? 딸하고 지금 둘만 다니고 있고 떠돌이 치고는 좀 애가 괜찮아 보이지 않냐?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지. 자기 아들한테. 성기는 잠자코 밥숟가락 들고 밥은 밤도 먹지 않고 산을 몰아버린다. 이제나 성기가 책전에 있으려니까 그 최장수 딸이 그의 점심을 이고 왔다. 집에서 장터까지래야 소리 지르면 들릴만한 거리였지만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도 전날 늘 이고 다니던 상돌엄마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벌써 처녀티가 나는 남의 큰애기들어 이런 심부름 시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 쪽에서 그런 빛도 없이 그 꽃송이같이 환한 두 눈에 웃음까지 담은 채 그의 앞에 밥 한 대를 공손스럽게 놓고 떡과 엿과 참외를 들고 팔을 고 있는 음식점 쪽으로 곧장 눈을 팔고 있었다. 뭔가 둘이 썸이 있긴 한데 근데 바로 뭔가 중간돼 있어. 개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옥하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 얼굴만 한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화올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척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그러면 실제로는 개연이가 나이가 좀 더 어리고 성기가 나이가 좀 더 있다는 얘기네. 안 그러면 오빠란 말을 어떻게 써? 설마 얘가 20살이고 얘가 10살인데 오빠란 말 쓰겠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개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한라적 섬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하늘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이름 속에 성대는 우두커니 지펴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중략 이후에는 성기와 개연의 이별이 나오잖아. 근데 성기를 보면 뭐하고 있어? 개연을 붙잡지 않지. 개연이 자체가 마지막에 오빠 편히 사시오하고 마지막 무릎이 된 목소리까지 남겼다는 건 좀 잡아다는 얘기잖아. 근데 성기는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지. 근데 지금 얘가 얘한테 오빠라고 부를 정도면 이 중량돼 있지만 뭔가 둘이 썸이 좀 더 진행됐을 거란 말이야. 안 그러면 오빠란 말 어떻게 써? 남인데. 근데 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별되고 있는 상태지. 그럼 딱 봐도 이거라는 별 얘기지, 느낌이. 둘은 뭔가 가족이라고 아직은 안 나왔지만.
자,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우수도 경칩도 다 지나 청명 무렵에 비가 질근벌이 모였다. 그럼 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는 중간에 누웠다는 거잖아. 상사병이 있었다는 거지. 보내놓고. 중앙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씨같이 풀어지고 살구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상기숙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산을 차려들고 들어온 옥하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걸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성기는 조용히 고개 들었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성기는 역시 고개 들었다.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즉 건강을 찾는 것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하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 그래. 최장수 영감은 36해 전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 아버지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과 개어는 그 왼쪽의 뒷바퀴 위에 사마귀를 보아 자기의 동생이 분명하다는 것을 통정하면서 자기와 같은 왼쪽 뒷바퀴 위에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줬다. 그럼 여기서 검정 사마귀는 혈연관계라는 얘기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할 때 가슴이 좀 섬뜩하긴 했다. 설마 했지. 이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이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가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이것도 남의 속을 뻔히 들어보는 시 제자되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하는 애가 말을 거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켠 듯 행여한 채로 뛰고 그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 번 알고 나서야 일륜이 있는데 어쩌겠냐 하고 부디 어미 약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옥하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물물을 실었다. 뼈만 남았다는 건 그만큼 얘가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게 했다는 얘기잖아. 옥하의 마지막 하직 같은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을 타는 듯한 해면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며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살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의 차가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할 생각도 없다는 아들에게 옥하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이제 어떨 것이냐? 너 좋을 때를 가. 성기는 아무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들어누웠다. 얘가 누웠다는 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관계가 이렇게 나는 거네. 지금 보면 최장수 영감 자체가 옥하가 자기 아버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밑에 옥하가 있을 거고 이 옥하 밑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성기가 있는 거잖아. 이런 관계지. 근데 최장수 영감하고 분명히 연결된 어떤 여자가 있었겠지.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옥하의 엄마였을 거 아니야? 근데 최장수 영감한테는 이러면 이게 딸인데 지금 여기 연결된 사람이 계열이 또 있잖아. 그러면 얘도 딸이고 얘도 딸인데 느낌에는 그럼 이렇게 된 거지. 쉽게 가면 이렇게 여자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고 또 하나 최장수 영감 자체가 여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자가 좀 더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게 좀 누군 거야? 계열인 거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거야? 이복자인지.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거지. 느낌상 최장수 영감은 지금 뭐해? 이 사람은 지금 연마살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떠돌이를 하는 거니까. 이 집안은 남자만 연마살이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만나서 옥화를 낳고 그냥 혼자 가버린 거잖아. 그리고 이 여자는 혼자 남아서 옥화를 데리고 산 거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관계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조카인 거고 얘가 그러면 엄마 여동생이니까 이모가 되는 거잖아. 결혼하면 안 되지. 이거 완전 사촌관계인데. 그냥 사촌이죠. 물론 배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실제로는 뭐냐면 이 사이에 나이 간격이 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옥하가 성기를 난 다음에 계열이 태어난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문제네. 그지? 돌아다니면서 자꾸 여자 만나서 또 애 맞지고 또 그냥 가버리고 이런 거니까 얘가 문제인 거지. 이러니까 정말로 뭐야? 혈연 문제로 인해서 정착이 자연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성기가 맨 마지막에
왜 보게 되면 그냥 누워버리거나 옷만 듣고 가만히 있는 거는 여기서 이 B에서 나온 거야. B에서 이 관계를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어차피 정착은 안 될 것 같고 왜 엄마한테 가르쳤으니까 얘를 찾아간 것도 의미가 없고 이런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건데 아까 보기대로 본다면 분명히 뭐라고요? 이게 나와야지. 운명은 그냥 받아들이는 형태로 나오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성기도 뭐한 거야? 최단수 영감처럼 떠돌 거라는 얘기야 분명히. 근데 이 위에는 누가 있어? 최단수 영감 위에 남자들도 아마 떠돌이를 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들만 떠돌이지 운명을 타고난 거야. 여자들이 아니라.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넘은 뒤였다. 이제 봐봐.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개골에서 연달아 잡고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에 막걸리 한 사발 쭉 들이켜난 성기는 욱하더라. 어머니가 옆판 하나 맞춰줘 했다. 근데 성기 자체가 엄마한테 옆판을 만들다는 거는 뭐라는 얘기겠어? 엿장섭이라는 거죠. 근데 엿장 자체는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착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엄마 쌀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 엄마 곁으로 떠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가 일어나오더라.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는지 성기 얼굴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며. 어쨌든 아직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기쁜 엄마가 어딨어. 그런 지도 한 보름이 지나 뻐꾸기는 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려지고 울고 늘어진 버들까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장터 상거리 길 위에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했다. 하직을 했다는 건 결국은 떠돌이 생활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맨 마지막 장면 아니야. 거의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긴 한데 그러고 나서 몇 줄 정도가 더 있어. 성기가 마지막에 쇠갈래길이 나오고 최장수 영감하고 개연이 간 곳을 한번 쳐다보고 자기 아버지가 갔다고 추정되는 강원도 쪽 봤다가 다른 데를 가. 그러면서 갑자기 기분이 되게 좋아져. 왜? 지금까지는 정착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뭔가 안 되니까 짜증났는데 받아들이니까 이제 마음 편해졌잖아. 그러면서 이제 끝나 이야기가. 그러니까 보통 현대소설이면 이런 운명이나 이런 거 나오면 극복하자 이런 게 많이 나올 건데 특이하게 얘는 운명은 그냥 받아들이게 나. 약간 전통적 지향적 이게 좀 특징이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소설은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해. 그냥 이렇게 끝난 거야. 김동진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모르겠네. 자, 이건 네 문제 한번 다 풀어보세요. 4분의 시간만 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1번 정답 2번, 2번 정답 4번, 3번 정답 2번, 4번 정답 3번. 이렇게 돼요. 1번에 2번을 보면 직접과 간접을 병용한다 그러는데 직접 인용은 어쨌든 뭐가 나와야 돼? 끝단표가 나와줘야지. 근데 A하고 B에 보면 끝단표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직접 인용들은 눈에 보여요, 다들. 근데 이제 간접 인용들만 조금 찾아보면 되죠. 그 간접 인용이 나온 게 A 부분에서는 중간에서 조금 A라고 써있는 데서 한 3줄 내려오면 나오죠. 저 딸아이는 제창세의 문항동료인데 영감의 화계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도 쪽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겠다고 간청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에서 간접 인용 나오죠. 그 다음 B 부분도 마찬가지. B 부분도 B라고 써있는 거 바로 위에 볼 때 개헌은 그 왼쪽 뒷바퀴에 사마귀로가 자기 동생이 분명하다는 것을 통용하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뒷바퀴에 검전 사마귀를 보여줬다. 이런 데서 보이죠, 간접 인용이. 그러니까 정답이 2번. 1번의 역수해적 구성은 A는 안 맞아요. 하지만 B 같은 경우는 과거 36회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니까 역수해적 구성이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1번은 B만 해당되겠죠. 그 다음 4번의 계절 변화도 A는 안 나오지만 B에서는 분명히 처음에 우수 경집 진화 청명 무렵,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도 일단 계절과 연결돼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B가 해당되는 게 1번하고 4번이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번에 1번은 개헌을 만난 데는 자기 집이었죠. 그러니까 안 맞고 성기 할머니가 개헌을 왜 놔? 말이 안 되잖아. 성기 할머니는 성기 엄마를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오카를 놔야겠죠. 안 맞고 개헌은 다른 사람이 낫겠죠. 그 다음 3번째, 성기 할머니가 중을 그만두도록 했다 하는데 할머니가 시킨 건 중1이었고 엄마가 시킨 게 착팔이니까 이걸 중을 그만두게 만든 거는 성기 엄마가 되겠죠. 그 다음 4번째, 점심 심부름을 분명히 했지만 아무 내색도 안 했잖아. 중간 바로 위에 볼 때 그런 기색도 없이 가만히 그냥 다른 데만 쳐다봤다. 이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나오고, 5번, 개헌은 사망이 오카이 보면서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랬으면은 개헌이가 떠날 때 성기한테 자기 붙잡아달라고 얘기, 오빠 편히 사시면서 왜 울어? 말이 안 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개헌은 떠날 때까지 성기하고 오카가 자기의 이런 상태라는 걸 모르고 그냥 갔다는 얘기야. 오카 자체는 그러면 느낌상 위에서 점쟁이 하니까 점쟁이한테 들어보고 개헌이 한번 뒤에 열어보니까 왜 나하고 똑같은 사마귀가 있냐 하면서 얘한테 물어봤겠지. 혹시 여기 온 적 있었어요? 혹시 네가 내 딸? 있나요? 뭐 이렇게 했겠지. 하지만 반말 쓰지 않았겠지. 서로 36년 전에 딸만 낳고 그냥 간 거니까 자기 딸인지도 몰랐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관계를 아는 건 얘 이렇게 가고 개헌은 그냥 간 거야. 아버지가 가자니까 나 이 사람한테 마음인데 안 돼! 그냥 가. 깨갱. 이런 거니까 확인을 한 거는 오카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여긴 안 나오지만 추정해보면. 그 다음 3번. 3번에 2번에 성기가 오카에게 들은 개헌에 내리게 돼서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거는 얘 별로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굳이 이런 얘기에 왜 관심도 없는데, 근데 분명히 성기는 개헌이한테 보자마자 마음이 찌르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니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얘가 잠자코 밥값을 고 밥을 반도 먹자고 사을 냈다는 건 지금 개헌에게 빠졌으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면서 밥도 안 먹힌 거잖아. 그러니까 내력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밥 먹는 것도 일정도로 얘한테 몰입해 있는 거야. 그 다음 4번. 3번에 보면 떠나는 개헌을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다. 근데 이거는 B 이전이었잖아. P 이전에는 성기가 개헌이가 떠날 때 잡지 않았다는 부분이지만 얘가 왜 떠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였잖아. 혈연관계라는 거 안 된 거는 B에서 오카가 즉 엄마가 자기한테 얘기하면서 한 거잖아. 지점이 안 맞아. 그래서
그래서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인 성기의 모습에서는 수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떠나니까 나는 잡을 힘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보내버린 것 뿐이잖아. 아직은 안 게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갈게요. 자, 모의고사 100일 펴보세요. 토탈하니까 같이 토탈 이런 거는 될 거 같고 100일 쪽에 보면 해방의 아들이라고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아마 처음 본 써드릴 거예요. 연삼석에 자주 나온 사람인데 해방의 아들은 거의 처음 본 작품이어서 일단 문제 하나, 둘, 셋, 네 문제인데 이거는 시간은 7분만 드릴게요. 그 정도여도 다 풀 것 같아요. 그 정도. 자, 시작.
자, 2분 뒤에 마칠게요. 자, 볼게요. 27번의 정답 3번, 28번 정답 4번, 29번 정답 2번, 30번 정답 3번.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실 이 해방의 안에 대해서 주목할 사람은 누구냐면 한 명이죠. 홍규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목할 사람은 준식이죠, 준식.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물론 홍규가 주인공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제목과 연결된 사람은 무조건 준식이죠. 그 30번에 바로 보잖아요. 해방 직후의 영상석은 변화한 세상에 대한 적응 문제와 생계의 해결과 같은 현적 생활인의 면모를 주목했는데, 해방기의 그의 작품에는 달라진 조선의 상황에서 정체성의 변화 혹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방의 아들이 정말로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에 준식의 삶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잖아. 해방 이전에는 준식이는 뭐야? 준식이는 그냥 일본인인 거죠. 하지만 해방 이후에 준식이는 뭐예요? 이제 조선인이 된 거죠. 근데 얘는 원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원래는 일본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 나오잖아요. 그 왼쪽에 그 설명대를 중간 정도로 보면 그 얘기 나오죠. 19살 때 제 어른이 자꾸 하니까 대로 불릴 자식도 아니요. 어린 거다 큰 댁에 맡기고 사는 거 못 되니까 나가사키로 데려다가 저희 외조부 민족에 임시 반편 넣었는데 그들 행사해버렸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는 얘는 정체성이 좀 애매한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선하기도 애매한데 해방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뒤에 볼 때 이 준식의 처가 나오잖아요. 이 처는 그냥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보면 조선인이 이제 일본 사람은 뭐해? 심부름 시키거나 뭐 이런 거 하고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마지막 점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일본인 위상이 떨어지고 조선인 위상이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결국에 그러니까 뭐냐면 해방되고 나서 일본인이 싹 다 일본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거야. 반대로 일본에도 똑같잖아요. 해방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에 그냥 남아있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차별 같은 거 받고 먹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조금 상황들이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각자. 27번 같은 경우는 선상 특징이 적절한 건데, 이야기 외부에서 적절한 거는 3인칭이라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나가 안 나오니까. 근데 A만 가지고 보면 짧게 사건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 3번 쉽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냐면 전제 시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28번에 적절한 건데, 그 4번에 볼 때 기억을 근거로 준식의 과거의 흔적에 이상함을 느낀다. 왜냐면 기억 주변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조카 사이 되는 사람은 준식이는 왜 어엿한 조선 사람, 조선의 어엿한 원적을 두고 왜 일본 사람인 척했어요?
이상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이게 맞다면 3번도 맞아요. 기억은. 그죠? 기억에서 이야기거리는 거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니은이 안 느꼈죠. 그래서 정답이 3번, 4번 둘 다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니은 자체에서 지금 안 맞고 4번에 보면 니은을 근거로 준식댁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을 떠올린다 라고 나오는데 어여군 같은 조선 사람인데 남편의 측면을 생각하기를 함부로 그에게 거북했다. 같은 조선 사람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우호적인 거잖아. 더 이상 일본인이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일본 사람이라는 관념이 있는 듯 이제 남편 자식 따라 조선의 흑이 되려는 각오로 나선 양을 보면 조선의 흑이 된다는 건 조선 사람처럼 산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흑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니까 조선인이 어휴 일본인이었는데 그래도 참 열심히 사네. 무시하기는 좀 그래. 멸시하기도 그렇고 좀 아껴줘야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호적 태도는 나오죠. 근데 3번 안 맞고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 29번 적자도 않은 건데 B하고 C를 보면 지금 2번 선지에서 B하고 C가 나오고 반어가 나오잖아요. 둘 중에 반어인 게 있을까요? 둘 다 아닐까요? B를 보면 안 보려면 입에 거미줄 칠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입에 거미줄을 치다. 이건 무슨 의미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홉 발 나왔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거 그 관용적 표현이라서 그런 표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입에 거미줄을 친다는 거는 가난하다 그 뜻이야. 산입에 거미줄 추냐? 뭐 이런 게 가끔 나와서 이거는 조용한 이런 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무렴이 입에 거미줄 칠까요? 이 얘기는 뭐 한다는 거야? 거미줄 안 치겠다는 거잖아 앞으로.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나는 가난해지지 않을 거야. 어쨌든 가난은 벗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는 단어가 맞아. 단어 뜻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거미줄 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건 보통은 표현을 얘기할 때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손이 맵다. 그게 진짜 손이 매운 게 아니라 그만큼 뭐야? 뭐 찰지거나 뭐 강이 같은 게 이렇게 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빈수레가 일어난다 이런 것처럼 속담 영어처럼 쓰는 표현이라서 이건 조용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단어가 되는 게 맞지만 시는 단어로 보기가 무리죠. 정말로 피난민처럼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단어만 그냥 찾으면 B가 만약 나오고 C가 안 나왔으면 정답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30번 같은 경우 처음 가공푼이나 일기배급에 팔려서 제 아비성도 찾으려 들지 않았냐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건 그만큼 뭐 하는 거야? 일본인으로 살았던 인간에게 뭔가 기분이 안 좋지만 최대한 참은 거잖아. 그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안 했으니까 이 말을 했다면 비관의 시선이 있는 거지만 안 했으니까 시선은 뭐 하는 거야? 본인 마음에만 갖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안 했으니까. 맞아. 두 번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해방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성을 찾으려고 한 거에서 해방을 계기로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한다. 자기 성을 찾는 건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대로 주저하고 싶다고 말하면 제 신뢰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는 묻는다. 근데 여기서 주저앉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쓴 거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주저앉는다는 거는 이런 의미잖아. 조선에 정착한다는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하야시가 제 신뢰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하고 웃는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주저앉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니까 주저앉고 싶다는 거 그냥 조선에서 전 정책하고 살게요 이런 걸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주저앉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지. 현실에 적응하고 수능하는 모습인 거지.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이렇게 현실에 적응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지. 어쨌든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좌절된 게 아니라 세상에 적응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인물의 의지가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지. 좌절을 빼야죠.
좌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응하고 싶어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일본에 못 가는 인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선에서 제발 나 좀 멸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때린 건 미안하고 욕한 건 미안하지만 저희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왜냐면 일본인 줄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웬만한 데 비해서 모두 1년을 식으로 데려가다 쓰고 있다는 거에서 결국 일본인들이 생활이 곤란해지고 조선인들이 이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일본 사람이랑 관념을 이든 듯이 이들은 남편 따라 조선의 흑이 되는 과거와 나선양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어쨌든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왜냐면 남편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도 뭐 할 거야?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더. 어쨌든. 이런 인간도 있는 거죠. 일이 있으니까 다행인 건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은 중요한데.